파주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지금은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어서 아이들도 제 갈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서 하나뿐인 동생과 저만 남겨두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겐 부모 없는 자식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악 물고 살았죠. 어려서 고아인 저와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 그 누구도 저희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동생들만은 꼭 기필코 공부를 시키겠노라며 서울로 상경해 가발 공장부터 시작하여 버스 회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돈 버는 족족 고아원에 보내며 동생들을 훌륭하게 키울 거라는 다짐을 하면서요. 그것만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나중에 떳떳할 것 같았거든요. 전 무조건적으로 동생들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돈 보내는 거야? 너도 너 입을 옷도 좀 사고 꾸미기도 해라. 맨날 버는 족족 고아원에 보내고 남는 게 어딨니? 남는 거 그냥 반값이랑 밥값만 있으면 되지. 옷이야 어차피 입으면 닳는 걸 왜 사? 내 동생들은 나처럼 고생 안 하고 훌륭하게 키울 거야. 보란 듯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말이야. 이번에 우리 명진이가 1등 했다던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어이구, 동생들은 너한테 진짜 고맙겠다. 부모도 이렇게는 못할 거야 아마. 친구지만 정말 존경스럽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생들과는 소식이 끊겼어요. 고아원 원장님 말로는 동생들이 저를 찾으러 서울에 갔다고 하는데 그땐 전화도 귀한 시절이라 제가 기숙사를 옮기는 틈을 타 연락이 끊긴 거죠. 하루아침에 동생들마저 잃고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아마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동생을 찾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만 하는 저한테 누군가가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가발 공장에서 전 미싱을 했고 남편은 공장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1남 3녀의 장손이었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여동생들이 있는 장남이었어요. 밑으로 여동생들이 많다 보니 참 다정하기도 했고요. 고아라서 널 반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거다. 이 집에 들어와서 앞으로 살림도 잘 배우렴. 네 어머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살림은 서툴지만 시켜만 주시면 뭐든 다 하도록 할게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쩌다 우리 애가 저런 애랑 눈이 맞아가지고. 아주 너 여우꼬리가 9개 10개는 달린 거냐? 참나, 하나뿐인 우리 장손을?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 아파요. 제가 잘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부모도 없는 이가 뭘 잘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만 지켜보면 알겠지. 하여튼 우리가 엄청 미치는 장사하는 줄만 알아. 시어머니는 절 탐탁치 않아 했지만 남편이 절 많이 아껴주기도 했고 시아버지 또한 저를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저에게 남편은 가족이 되어주며 살뜰히 절 챙겨주었죠. 서울에 올라와서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으로 우울에 차있던 저는 남편을 만나 많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행복했습니다. 복덩어리다. 아주 일도 야무지고 전성도 착하고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니 경사다 경사야. 안 그래? 그렇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제가 장가는 진짜 잘 갔다니까요. 아버지 닮아 보는 눈이 있나 봐요. 에이, 아니에요. 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더 잘할게요. 당신도 너무 고마워. 나도 더 잘할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구나. 너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는 다 흘려들어. 원래 셈이 많아서 그래. 아들 뺏긴 게 억울해서 저런다. 그러니까 너도 그러려니 하고 참아주렴. 사과는 내가 미리 하마. 난 두 팔 벌려 우리 며느리 환영한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전 아침에 시부모님 밥상과 신우들의 밥상, 그리고 낮엔 가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엔 또 집에 와 어른들 밥을 차리고 청소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시아버지가 참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그 시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장 쉬는 시간마다 저를 얼마나 챙겨주시던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참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부모 없는 저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딸처럼 여겨주셨어요. 아가야, 힘들지? 이거 어머니 몰래 가져온 거다. 귀한 거니까 너만 몰래 먹고 좀 쉬엄쉬엄 해.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님, 감사해요. 이 귀한 걸. 아버님은 드셨어요?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감사히 먹을게요, 아버님. 다음에 또 사다 주마.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지? 주말이면 너도 민석이랑 나가서 데이트인지 뭔지도 하고 그래라. 에이, 공장도 바쁘고 주말이면 아가씨들 빨래도 해야 하고 바쁜걸요. 이렇게 아버님이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시엠이 무서워서 그러냐? 내가 말해줄까? 너도 숨 쉴 공간은 있어야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집살이 힘들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 행여나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이렇게 아버님이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벅차고 좋은데요. 아버님의 손에 들려있던 건 주머니 속에 꽁꽁 감춰둔 초콜릿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초콜릿도 꽤 비싼 가격이었기에 아버님이 직접 구해서 저에게 한 번씩 갖다 주시기도 했었죠. 그 정성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는 시아버지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집에선 어머님이 구박도 하고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시댁에서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신 분이었어요. 참 아버님의 사랑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한 분이죠. 예, 내가 이거 물걸레질 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대충 쓱 닦으면 어쩌란 말이야? 다시 닦아라. 어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하니? 이래서 본데 없이 잘한 것들은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껏 이어야지. 어우, 답답시려. 당신도 참 말이 너무하는군. 당연히 살림이 처음인데 모를 수도 있지. 얘 아가야, 괜찮으니까 천천히 치워라. 일하느라 집안일 하랴. 쟤도 몸이 많이 모자라요. 당신이 너 그렇게 이해 좀 해. 당신은 처음부터 잘했나? 나원 참. 아니, 당신이 애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 제가 뭐가 돼요? 참나, 넌 참 좋겠다. 아주 니네 시아비가 네 말만 들으니. 젊어서나 늙어서나 아주 내 편은 없지 아무도. 누구는 시집 자라서 시아비가 지 편만 딱 들어주니 얼마나 좋을 거야. 어휴, 환장해.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할 때마다 시아버지는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죠.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만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불현듯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을 동반한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는 갑작스레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친정 아버지 같던 시아버지가 쓰러지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제발 일어나셔라 라는 소망만을 안고 바래고 바랬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공장은 자연스레 남편 몫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집에서만 누워 지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 이제 어떡해? 아빠 저렇게 영영 못 일어나시면 집에서 간병할 사람 필요한데 간병인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그렇게 짱짱하던 니네 아버지가 쓰러질 줄을 누가 알았어? 에휴, 막막해. 공장은 잘 굴러가는 거냐? 네, 공장은 제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 개차하셔야 할 텐데 참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니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고 뇌졸중이야?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간병인을 구해야 하나? 어찌할지 모르겠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간병인을 당장이라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전 제가 아버님을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행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예전에 따둔 터라 아버님을 모시기엔 저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모르던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아버님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거든요. 간병이 엄청 힘든 일인 건 알면서도 제가 하겠다고 나서니 시어머니는 화색이 돌더라고요. 신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이 맞나 생각이 들었죠. 전 시아버님을 요양원으로 차마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남들은 힘들다고 하였지만 전 정말 아버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생각 좀 해봤는데 제가 아버님을 간병하면 어떨까요? 공장 다니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 그럴래? 그래, 너네 시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니? 사람된 돌이라면 네가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간병이 쉬운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든 건데 진짜 할 수 있겠어? 잘 생각해. 이건 마음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야. 자기 마음은 고마운데 그래도 그냥 간병인을 따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통 경력자도 하기 힘든 게 간병인데 자기처럼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아니야. 잘 생각해 봤어. 근데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얘는 새아기가 할 수 있다잖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공장은 당분간 쉬어야겠구나. 아버지 돌보려면. 그리고 그게 도리이기도 하고 안 그러니? 내가 왜 네 생각을 진작 못했지? 하여튼 잘 됐다. 됐어.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말자. 네, 제가 아버님 모실게요.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은혜 갚는다고 생각해. 너네 시아비가 얼마나 잘했어. 잘해준 거에 비하면 아주 껌이지. 전 그렇게 아버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의 대소변은 물론이고 식사까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죠.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신 분이라 정말 제 손으로 건강해지셨으면 했거든요. 간병을 하면 할수록 아버님은 좋아지시기도 하셨지만 갈수록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장장 7년을 제가 간병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참 미안해 하셨어요.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잘 알아서 제가 더 잘하고 싶었죠. 너한테 미안해서 빨리 죽어야 하는데, 어휴, 이 몸뚱이 도움이 정말 안 되는구나. 너도 참 힘들지? 고고 고운 나이에. 아니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전 한없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뭔 사랑을 줬다고 하냐? 네가 얼마나 잘했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맨날. 어휴, 미안하지 내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나까지 아프게 되니 네가 더 고단해진 건 사실이잖아. 전혀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없었다면 솔직히 이 집에서 생활하는 거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보다도 아버님이 더 의지됐으니까요. 아버님은 중간중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뿜으셨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지 9년째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한 번 더 들여다볼 걸, 그때 더 잘할 걸 후회만 남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까지 아버님의 병간호를 꿋꿋이 했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만이 남았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살 사람은 산다고 또 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자기가 정말 고생했지.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아버지 요양원에나 가셨을 텐데. 자기 덕분에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됐어. 아니야. 아버님이 진짜 친정 아빠같이 잘해주셨는데 내가 더 잘할 걸, 이 생각만 드는 걸. 아, 공장에 일손 부족하지 않아? 힘든데 쉬워. 이제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냥 내조만 해도 충분해. 자기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니까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마. 그래도 막상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서 일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공장도 집이랑 가까우니까 내가 도울까 봐. 남편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쉬길 바랬지만 전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인건비라도 아껴야 한다며 저에게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길 바랬죠.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을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적극 찬성을 했고요. 전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렇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놀면 뭐하냐? 애들이야 알아서 크는 거고. 공장에 한 명이라도 인건비를 아껴야지, 안 그래? 나가서 도와주거라. 네, 그래야죠. 그러려고 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영 식사도 못 하셨는데. 살 사람은 살아야지 무슨. 아픈 사람은 일찍 죽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잔소리 말고 이제 공장이나 나가서 도와라. 어머님, 아픈 사람은 일찍 죽는 게 도와주는 거라뇨.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하세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도 힘드시겠죠. 참 너무하다 싶기도 했지만 어머님도 얼마나 슬프면 저렇게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전 그렇게 남편과 공장에서 일을 하며 신우 2명을 시집 보냈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린 신우들을 볼 때마다 내 동생들도 이만큼 컸겠지. 지금은 밥벌이는 잘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지냈죠. 한 번씩 미치게 사무치는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고요.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어. 꾸역꾸역 참고 참았는데 얘네는 잘 지낼까?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프다. 아, 그러게. 빨리 찾으면 좋을 텐데. 지난번 그 고아원에선 연락 없대? 고아원에 한 번쯤이라도 가볼만 할 텐데. 전혀. 그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서울이 얼마나 흉흉한데, 안 그래?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 찾을 수 있을 거야.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힘내, 명수가. 동생들 꼭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동생들을 잊은 적이 없던 저는 가끔씩 마음이 저려오고 아파졌어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위로를 해줬는지 오히려 남편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생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았다고 연락 오는 것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나가던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전 그냥 공장 옷을 입은 채 달려나갔어요. 어머, 이거 꼭 내가 아는 사람 같네. 아니, 이쪽이 사모님 동생이라고요? 아니, 저기 쌀가게 쪽 있죠? 그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정말요? 쌀가게 근처 말하는 거죠? 만약 맞으면 정말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이면 돼요. 공장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우연히 제 동생 사진을 보고 자기도 아는 사람 같다며 말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전 미친 듯이 동생을 찾으러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공장 사람이 말해준 사람은 동생과 닮은 사람이었을 뿐 동생은 아니었죠.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리고 집으로 와 시어머니께 혼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전 만약 또 그런 일이 있었어도 달려나갔을 겁니다. 너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애들 밥도 굶기고 지금 일하다 말고 뛰쳐나가? 얘가 어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언니, 어쩜 그래요? 애들 밥은 누가 주라고? 하여튼 올케 언니 보면 세상 편하게 산다니까, 안 그래요? 죄송해요. 동생들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앞뒤 안 가리고 뛰어나갔는데 아니더라고요. 심려 끼쳐드렸어요, 제가. 그 동생들 죽었겠지. 너도 참 미련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동생들을 찾아? 당장 잊어라. 다시 한 번만 더 이랬다간 봐. 아주 얄짤 없을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키고 빈몸으로 내쫓을 테니 그리 알아. 알겠어? 어휴, 미련해.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어떻게 제 동생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어머, 얘 눈 부라리는 것 좀 봐. 너 누가 그리 가르치든? 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아나무인이야? 어쭈? 어머, 언니, 그만해요. 엄마 쓰러지겠다. 현실 파악 좀 하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앞뒤 구분 없이? 아우, 진짜 무식해. 신우와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해대고 본인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막내 신우는 참 얄미웠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였지만 어찌나 아픈 소리만을 그렇게 찔러 해대던지 제 심장이 너덜너덜 찢어지는 날이 많았죠. 전 속으로 울어야 하는 날이 많았어요. 가족 떨어진 마음을 어찌할까요? 매정하다고도 생각했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일해주는 도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신우이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어머님에게 자랑자랑을 하더라고요. 철없는 신우이 누가 데려갈까 생각했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막내 신우마저 시집을 가겠다고 하자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나셨던지. 이제 검사 임용돼서 발령받았어. 그래도 내가 남자 하나는 잘 물었지? 어찌나 다정한지.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시부모도 없더라고.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시부모도 없으니까 넌 시집가면 아주 수월하겠어. 아이고, 검사 사이 보겠네. 기특한 것. 정신 차려라. 마음 그렇게 쓰지 마. 시부모가 없으니까 좋다고? 참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 안 그래? 너도 참 철없다. 오빤 빠져.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해놓고 할 말이 뭐가 많아? 오빤 엄마한테 죄인이야. 알겠어? 내가 검사 사모님만 돼봐. 신우와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이었지만 신우는 오빠 얘기를 개똥으로 하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참 신우랑 결혼하는 사람도 알만했어요. 얼마나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우랑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기도 했죠. 그렇게 신우가 남편감을 데리고 온다는 날,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니, 우리 검사 사이가 인사 온다는데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봐도 너같이 고아 며느리가 이 집의 큰 며느리라는 게 아무래도 말이 안 되지 않니? 뭐 고상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뭘 이뤄놓은 것도 아니고 이 집에 기생하며 먹고 사는 주제에 안 그래? 네? 기생이라뇨? 저 시집 오고 23년 동안 뼈 빠지게 살림하고 공장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살았어요. 그런 제가 기생을 한다뇨? 너무하세요. 정말 말씀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제가 1, 2년 모신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마음 열어주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모셨다니? 우리 집에 언니가 들어와서 산 거지. 그리고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일 한 줄 알겠어요? 아가씨 학교 다닐 때부터 도시락 싸고 빨래해주고 지금 그건 뒷바라지 아닌가요?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시모와 신우의 말을 들으니 서글펐습니다. 역시 저에게만 가족이고 이 집구석에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 그 이상도 아니었죠. 잠 허탈해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솔직히 남편 될 사람 데리고 오는데 언니 같은 사람이 내 올케란 게 좀 부끄럽거든요? 뭐 아무도 아니고 검사까지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저희 집을 깔보겠어요. 안 그래요? 그날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게 좋겠다. 아예 친구를 만나거나 이 집을 비워주렴. 너 없어도 되니까 그냥 그날만, 어? 너도 오랜만에 바람도 쐬.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아가씨 결혼할 남자 당연히 제가 봐야죠. 절대 못 그럴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밖에서 만나시든지.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펑펑 울었습니다.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었고 신우이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나 내가 살뜰히 챙겼는데 돌아오는 건 창피하다니. 전 절대 그들 뜻대로 되지 않게 하리라는 마음으로 꿋꿋이 참았죠. 그리고 신우의 남편감이 인사 오던 날 신우는 절 조용히 시래기 있는 곳으로 부르더니 절 밀어 넣어 버렸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침 남편이 공장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는 틈을 타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전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리고 문을 열라며
문을 차며 소리쳤죠. 하지만 아무도 대꾸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여기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한데. 아가씨, 어머님, 문 좀 열어요. 애들아, 엄마 여기 갇혀 있어. 얼른 문 좀 열어줘, 어?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애쳐봐도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어요. 정말 굴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23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만행이라뇨.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하고 속상한 마음뿐이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혹시나 남편이 왔을까 싶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 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죠. 그런데 덜컹거리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문짝이 뜯어졌어요. 그 누나? 여긴 어떻게 된 거야? 나 명진이야. 기억나? 누나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어? 명진이라고? 네가 명진이 맞아? 아니, 명희는 내 동생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아니, 명진이 네가 웬일이야? 문짝을 뜯은 사람은 바로 제 잃어버린 동생 남동생이었어요. 자꾸 시래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급한 통화를 할 겸 베란다에 왔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문짝을 뜯은 거였죠. 동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절 알아보았습니다. 큰 누나인 저를 말이죠. 그리고 왜 이 꼴로 이렇게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저와 명진이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신우와 시어머니는 달려와 저희를 보고 어안이 벙벙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우 입에서 나온 말이 참 경악스럽더라고요. 얼마나 가소롭던지 화도 났어요. 아니, 명진 씨, 우리 올케 언니랑 왜 그러고 있어요? 아니, 언니는 거기 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혹시 아는 사이? 네, 친누나예요. 올케라니. 그럼 누나 이 집의 며느리란 거야? 제가 그때 말했죠. 누나를 잃어버렸다고. 그 누나예요. 남동생의 입에서 본인의 누나라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왜 저보고 거기 시래기 쪽에 있었냐며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오늘에서야 사다를 내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아니, 어쩜 이런 우연이? 그럼 우리 며느리의 남동생이란 말이야? 남매가 참 인물이 좋네. 우리 검사 사이 누나였다니. 어머니, 참 뻔뻔하시네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나 여기 밀어넣은 게 당신들이잖아. 어디서 모른 척이야? 명진아, 누나가 창피하단다. 23년을 이렇게 뼈 빠지게 시댁을 위해서 일한 내가 검사 사이 앞에선 창피한 며느리래지 뭐니? 누나는 널 만나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이 결혼은 절대 반대다. 내가 23년 동안 본 시누이는 인성 개차반에 이 집구석은 어떻고? 누나도 이제 이 집구석이랑 손절할 생각이야.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자. 반가워, 내 동생 우리 명진이.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누가 보면 진짠 줄 알겠어. 언니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니만 오늘 그런 날인가?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명진 씨가 다 믿잖아요. 언니, 말 조심 좀 해요. 우리 행복했으면서. 닥쳐, 이 여시 같은 년.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도 딸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지. 어떻게 나를 시래기실에 가둘 생각을 하다니.
이 인간 말종들 같으니라고. 이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동생은 절 따라 나왔고 남동생의 바지가라기를 붙잡는 신우이를 뿌리치더라고요. 이거 놔. 당신이 진짜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 대했어? 진짜 실망이다. 난 당신이랑 이제 끝낼 거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우리 누나 눈에 눈물 나게 한 거 나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동안 네 실체 숨긴 거였어? 내 앞에선 상냥한 양의 탈을 쓰고선 어휴. 아니에요, 명진 씨. 다 오해야. 진짜 언니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니까. 나 못 믿어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정신이 이상해? 입 닫어. 가증스러우니까. 우리 누난 내 전부였어. 알아?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니까짓게. 시모는 검사 사이를 놓치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땅을 치며 울어댔고 신우마저 땅을 치고 울었어요. 전 남동생과 그 자리에서 나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둘째 동생인 여동생을 불러주더군요. 저희 셋은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그날 못다한 이야기를 하느라 밤을 새울 지경이었어요. 남동생과 여동생은 서울에 올라와 각자 고시원을 잡아 공부를 하고 저를 찾아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 고아원도 못 가고 공부만을 했다고요. 그래도 어찌나 고맙던지 참. 언니, 그동안 어디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 언니가 붙여주는 돈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 언니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언니 기다렸는데. 그리고 명진이는 검사도 됐어, 언니. 보고 싶었어. 고마워, 명희야, 명진아. 이렇게 잘 자라줘서. 내가 너희를 더 찾았어야 했는데 너무 고맙다.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누나, 이제 우리 걱정은 마. 우리 다 밥벌이도 하고 잘 살거든. 누나 이제 우리가 호강시켜줄게. 그 짓고서 내가 용서 못해. 아니야. 이렇게 너희를 찾은 것만으로도 난 다 기뻐.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전 짐을 챙겨 애들과 남편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날 있었던 만행에 대해 듣더니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다행히 남편 또한 제 편에 서주었고요. 그래도 참 든든했어요. 시누이가 중간중간 제 남동생을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남동생은 쳐다도 안 보고 멀리하였고 시어머니도 아들 잃은 슬픔에 몸져 누우셨죠. 다시는 어머니 얼굴 안 봅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이 23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제 어머니 안 같아요. 너무 실망입니다.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그렇게 잘난 딸들 많으시니 딸들이랑 행복하세요. 그럼 이만. 아이고, 어디 가니 우리 장손이. 내 옆에 있어야지. 딸년들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제발. 아니요. 잘못은 명숙이한테 구하세요. 용서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전 제가 사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사세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엄마 벌이에요. 평생 외롭게 사셔야 되는 뭘.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신우의 결혼까지 파투시키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야 행복을 되찾았죠. 그동안의 전 도움이었더군요.
진작 알았지만 그래도 씁쓸은했어요. 지금은 참 행복해요. 남동생이랑 여동생도 찾고 명절엔 도란도란 식구들끼리 옛날 얘기도 하고요. 너무 잘 자라준 동생들을 보면 뿌듯하답니다. 이젠 조카들에게 본인들이 저에게 받은 것들을 다 돌려준다며 아직까지 조카들만 보면 어쩔 줄 모르는 동생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남동생은 얼마 후 좋은 여자를 만나 장가도 갔어요. 마음씨도 곱고 착한 여성으로 말이죠. 신우이와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지만 말이에요. 늦게 찾은 동생들이지만 역시 핏줄은 핏줄이더라고요. 얼마나 만나기만 하면 할 말이 많은지 이런 게 남매고 형제인가 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세월 돌아왔지만 단연코 지금 세월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쁘고 멋있게 잘 자라준 내 동생들, 그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내 남편, 나의 힐링인 자식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만 살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신우와의 좋지 않은 관계를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저를 대하는 신우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끝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서야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죠. 임신하기 전부터 신우는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고 언제나 시댁 집안은 신우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꺼내게 되었죠.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시댁 집안에 있는 것 같아 최대한 멀리하고 싶었지만 신우는 그런 저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는지 애들 셋을 데리고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왔었어요. 새언니, 요즘 뭐하고 지내시길래 연락도 없으시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주말인데 뭐 하시나 궁금해서 얼굴 좀 보려고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 온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새언니 음식 솜씨 좀 볼까요?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도 지금은 아이를 못 가지고 있지만 차후에 아이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제가 온 김에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락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우리는 저녁 나가서 먹을 거니까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카들 데리고 집 가서 먹어. 어머, 오빠, 지금 애 셋을 데리고 힘들게 온 나를 내치려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좀 쉬고 싶어서 들린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움직여야지. 매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 몰라? 옆에서 잘 달러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찾아오면 실례라는 걸 알 텐데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거 알지? 그리고 지금 너희 새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 오빠 정말 너무하네. 결혼하더니 아주 성격이 싹 바뀌었어. 나도 집에 일찍 들어가 쉬고 싶었던 거. 그래도 새언니 얼굴 한번 보려고 애들 데리고 힘들게 왔는데 꼭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해야 되겠어? 나 지금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 아, 몰라. 여기까지 오는데 힘을 다 빼서 기력도 없으니까 새언니가 차려주는 저녁은 먹고 갈 거야. 갑자기 찾아온 신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상당히 난처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라고 화를 내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제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아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새 아이들까지 칭얼거리며 보채기 시작하자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우 내외를 받아들였고 창거리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들로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의 가짓수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불만을 꺼내 놓았지만 남편이 옆에서 붉어진 얼굴로 한 소리 하게 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문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녁만 먹고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는데 신우는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쉬고 가겠다며 저한테 신우의 아이들을 맡기길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신우는 아이 낳기 전에 체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 시무한테 전화가 왔었죠. 너 요즘 우리 집에는 아예 올 생각이 없는 거니? 방금 민경이가 다녀간 거 같던데 저녁만 먹고 내쳤다며? 네가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으니까 아직까지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야. 애 셋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좀 쉴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저녁밥 먹는 것도 엄청 눈치 줬었다면서?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창거리도 몇 개 없어서 저도 곤란한 상황이었는걸요. 눈치를 준 건 아니에요. 아이, 핸드폰 줘봐봐. 내가 좀 얘기할게.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속이 좁아 터져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이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해 주시면 어디 덧나요? 민경이는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거덜내고 갔으면서 엄마한테는 눈칫밥 먹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민경이한테 전화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제 말 전해주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말없이 찾아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희 집에는 당분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는 뭐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한 줄 아니? 걔가 너랑 결혼하고 집안에 이득된 게 뭐가 있었어?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거 없이 나이만 처먹고 아이는 가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니?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하면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안 생기던 아이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한다는 거야?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갔는데 더 이상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걔는 평생 아이 못 가질 거다. 조만간 폐경 올 텐데 내가 뭘 바라겠니? 그 나이 먹고 아이 가져봤자 태어난 아이도 정상적이지는 않겠다. 내가 그래서 애초부터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젊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늙으면 늙을수록 아이는 가지기가 힘들어진다고.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이번 주에는 무조건 며느리 데리고 엄마 집에 들러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망치는 며느리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가봤자 욕밖에 더 먹어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수록 저희는 더욱더 갈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잘하겠다고 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왕래를 하죠. 뭘 잘못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걸 보니 엄마와 제가 얼굴 보게 될 날은 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더는 할 말 없으니 먼저 전화 끊을게요.
시모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전화를 뺏어서 좀 전에 신우의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지만 시모는 신우의 편에서만 말을 들어줄 뿐 저희가 겪었던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으로 저희 부부와의 사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던 게 항상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시댁에 관련된 일을 거의 다 떠맡게 되면서 명절 때나 집안 행사 같은 일들은 거의 전적으로 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로 오고 나서 시댁 집안일은 아예 손을 뗀 신우가 문제가 있다며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지만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무조건 저를 시켰었네요. 처음에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해줬었어요. 신우가 급하게 볼 일이 생겼을 때는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 걸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시댁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시댁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시댁과 한동안 인연을 끊게 되었죠. 주말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저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부와 남자들은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낮잠을 자고 나온 신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와보니 시모가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큰애가 넘어졌는데 얼굴에 출혈이 나고 있었어요. 아, 엄마! 애들을 보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1시간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애 이마에 상처가 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인데. 예, 너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이거 진작에 치우라고 했었는데 왜 안 치워서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잘생긴 내 손자 얼굴에 상처가 난 거 네가 다 치료비 배상해줘야 할 것 같다. 얼굴에 상처 난 건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가는데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내가 말한 걸 한 귀로 듣고 흘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이 물건이 위험할 것 같다고 치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바로 치웠었겠죠.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새언니 하는 행동들을 보면 표정도 안 좋고 불만이 상당히 많아 보이던데 우리 엄마가 시키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우리 큰애 이마에 상처 난 거 회복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치료비 보상 청구할 테니까 내일 새언니도 병원에 같이 가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이 물건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 혼자 들기에도 힘든 물건이라고요. 딱 봐도 남자들이 옮겨줘야 할 것 같은데 대형 화분을 어떻게 저 혼자 옮길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시키셨다면 그이한테 부탁해서 옆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겠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전혀 듣지 못했는데 지금의 상황 피하시려고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돼요. 어머, 새언니, 지금 끝까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가족 앞에서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새언니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얘기한 걸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잘잘못을 따져야겠어요. 시모의 한마디가 집안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면서 신우는 더욱더 날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억울하다며 시모와 신우에게 좋게 설명하려 했지만 시모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를 방패 삼아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남자들은 신우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에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말았던 거죠. 제 편이라곤 남편밖에 없었지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면서 인연까지 끊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게 되면서 또다시 시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자 남편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던 거였죠. 그 난리를 쳐놓고서도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시간 좀 지났다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까지 먹고 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한 번 왔다 간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인 통화를 시도했고 남편의 말대로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다행히 남편이 막 퇴근했을 때 오셨던 거라 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었어요. 너희들 정말 나랑 인연 끊을 작정인 거니? 이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 그때 당시에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 가족들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이제 그만하고 조만간 서로 모여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 그때 일에 대해 이 사람한테 사과 먼저 하세요. 엄마가 애들을 돌봐주다가 사고가 난 건데 그걸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 이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억지였잖아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때 민경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엄마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 거죠. 거실에서 주방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화분을 치워달라고 조용하게 얘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엄마 성격상 일단 이 사람부터 먼저 불러 세워놓고 어떤 일이든 시키려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큰 화분을 이 사람 혼자 옮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끼리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 사람이 받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 남편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하자 시모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시모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뱉었었는데 그게 하필 저를 향한 말이라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곤란했었다며 그때의 상황은 전부 다 시모 잘못이었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저는 시모의 사과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제서야 남편도 어느 정도는 기분이 풀렸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날 이후 시댁을 다시 왕래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라 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자 처음 겪어보는 느낌들이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두 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만큼 기쁨의 눈물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은 저에게 많은 축하를 해주셨는데 시모가 임신 축하 파티나 하자고 시댁에 오라고 하셔서 찾아뵈니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시모의 사랑을 받게 된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제 앞에 음식을 내주던 그때 신우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이런 상차림 한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새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임신 안 될 줄 알았는데 누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저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쓰던 물건들 그대로 있는데 물려받으시면 되겠네. 나중에 출산하시면 전부 다 가져다 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세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장애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다고 하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도 있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찾아온 아이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늦은 나이에 임신했다가 출산을 했는데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꽤 많이 봤어요. 새언니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임신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좀 눈에 거슬려서 자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조용히 그냥 지내고 있잖아요. 너무 대놓고 좋아하시니까 좀 그래서요. 왜? 너희 새언니가 지금 임신해서 대접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자기보다 좀 더 받는 것 같거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걸 꼭 질투하더라. 모두가 너희 새언니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 축하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 너희 새언니가 임신한 걸 아니 곱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지 않는 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신우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불만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을 막 하길래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모가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노력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항상 신우에게 벼르고 있다며 분노를 참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신우와의 관계 회복은 정말 쉽지 않았네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우는 저를 항상 싫은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임신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출산 전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불만을 얘기했지만 아이가 우선이라며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죠.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언제 또다시 이어질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강하게 얘기하자 시모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저는 10달 동안 저희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스트레스 하나 받지 않은 채 성공적인 출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출산하자마자 산후조리는 시모가 직접 해주고 싶다며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도와주셨어요. 산후조리 센터에서 관리를 받아도 되지만 시모가 건강한 아들 손자를 낳아줬다는 거에 너무 고마우셨는지 정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는 있었지만 신우가 그런 저와 시모의 사이를 질투하면서 불만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게 된 날, 신우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와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어요. 새언니, 저 왔어요. 요즘 얼굴에 행복이 넘치고 계시네요. 연락도 없이 와서 놀라셨죠? 요 앞에 친구들 좀 만났다가 언니 생각나서 왔죠. 애는 볼만해요? 아직 손이 서툴러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죠? 저도 그래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니까요. 저도 조만간 하나 더 낳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애들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용감만 간단히 하고 싶거든요. 제가 방금 친구들 만나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친구들이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좀 놀아보고 싶은데 애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새언니한테 제 아이들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너무 늦게 오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어차피 조금 있다가 오실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올 때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래서 가족이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 봐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아가씨,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애를 셋이나 돌보고 있어요. 제가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을 돌보는 건 어려움이 많다고요. 차라리 어머님 오셨을 때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아직 걷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래요. 무작정 애들을 놓고 가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애를 하나 보나 넷을 보나 거기서 거기인데 뭘 그것 가지고 엄살이에요? 저희 애들 몇 번 봐주신 적 있잖아요. 그때처럼 그냥 하면 돼요. 신우의 애들을 저에게 무작정 떠밀었고 저는 대응을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시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날 받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받아들여야만 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와의 전화가 겨우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급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시모가 들어온 이후 힘들었던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며 화가 난 얼굴로 통화를 하셨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걸 풀어가려고 좋게 말씀하시면서 신우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신우는 저녁 12시가 다 되어서야 찾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저를 도와주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신우를 보며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아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신우는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가 없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겠다고 그대로 거실에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난리를 치려 했지만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 소란을 피우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만 만들게 돼서 저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은 다시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남편의 전화를 받은 뒤 저희 집으로 급히 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어두워진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최근 들어 신우가 외박을 많이 해서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남편의 그런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가 저를 툭 치면서 갑자기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안 되겠다.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원래 노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앤데 그동안 애를 셋이나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니? 너는 아이를 하나만 낳았으니 민경이의 입장을 헤아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어차피 출산도 했고 산후조리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애들 돌봐주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너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거니까 토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서로 도와가면 좋잖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이가 애를 셋이나 낳은 게 자기 탓인데 그걸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건데요? 애 셋이나 딸린 엄마가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할 정도로 술까지 퍼마시는 게 맞는 거냐고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 엄마가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나중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노는 거 좋아한다고 아가씨는 놀게 놔두고 아이들을 대신 제가 보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몸조리까지 전부 다 해줬는데 고마움의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버럭 화를 내셨고 심각한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모는 저한테 많이 실망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음날 아침 신우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저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하길래 서둘러 상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두통약을 준 뒤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안 좋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밤을 꼴딱 새운 신우 남편은 아이들을 미리 차에 태웠고 남편은 신우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서둘러 출근을 해야 돼서 회사 일에 지장을 줄까봐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며 남편을 서둘러 출근시켰습니다. 신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현관문을 나서는데 저에게 나중에 또 부탁하겠다며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신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바탕 크게 난리가 날 뻔했지만 안 좋아질 뻔했던 위기를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문제는 신우가 며칠 뒤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맡긴 채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다며 도망치듯 빠져나가려 하길래 신우를 급하게 잡았어요. 신우는 약속이 많이 늦었다고 제 팔을 뿌리치려 했고 저를 도와주러 오신 시모까지 뒤에서 그냥 놔두라며 소리를 지르자
어쩔 수 없이 신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좋게 몇 번이나 설명을 했지만 신우의 막 나가는 행동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간 신우가 어디론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 한 대가 신우 옆에 멈춰 서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내리더니 반대편 차문을 열어주며 신우를 태워주더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시선은 연인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시선이었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경악을 했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밀려오게 되었어요. 비밀로 하기에는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차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우에게 물어보기 위해 일단 시간을 둔 채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신우는 그날도 전날과 똑같은 행동을 보였고 남편은 결국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죄송하다며 신우와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저는 신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또다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신우의 행동을 뒤쫓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신우가 저희 집에 아이들을 맡기자 저는 시모에게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신우의 뒤를 따라 붙었고 의문의 차가 신우를 데리고 가길래 저도 차를 타고 거리를 두며 신우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강 다리 밑에 멈춘 차에서 신우와 어떤 처음 본 남자가 내리길래 그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저는 신우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만나고 있던 의문의 남자가 신우의 큰애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신우의 막내 아이는 나중에 데리고 가겠다며 서로 막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그동안 술을 먹었던 거였어요. 신우는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집안에서 알게 된 이상 데리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죠.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시댁으로 부르길래 온 거였지만 모든 식구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난 뒤였기 때문에 표정이 좋지는 않았죠. 신우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신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신우는 알고 보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동창회 때 만나게 되면서 신우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한순간의 실수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한 번이 어렵다고 첫째와 셋째까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뻔뻔하게 신우 남편의 아이처럼 키우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결국 신우네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신우 남편은 둘째 아이만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버리면서 둘은 끝내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의 쓰레기 같은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결국 신우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은 그 남자의 집안에서 데려가겠다고 소송을 걸은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자식들을 잃게 된 위기에 놓인 신우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신우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용서는 못하시겠는지 얼굴을 안 보고 계시네요. 저희도 신우를 받아주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잠깐의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신우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대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동창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때문에 큰 실수가 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깨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홀로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러버린 새엄마에 대해서 글을 좀 써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어느 순간부터 저와 아빠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빠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매주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 또한 정말 많이 봐왔었죠.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아빠는 주위에 알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았고 운영하고 계시던 사업이 어려워질 때 도움을 주셨던 마음 따뜻한 분들도 많으셨어요. 아빠와 함께 봉사를 하면서부터 많이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저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걸 확실하게 몸으로 느끼면서 배웠고 그런 아빠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먼저 봉사활동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에도 아빠는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지워지는 게 싫었는지 계속해서 매주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하셨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저 또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딸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여줬고 참다 못한 저는 그 여자에게 불만을 얘기하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계속해서 불편한 것들이 보인다며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정도 좋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얼굴 붉히지 말라며 심각한 저와 달리 별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는 눈빛으로 어른들 얘기하는데 빠지라는 듯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었네요. 아침 일찍부터 좋은 일 하려고 나오신 분들인데 날이 너무 쌀쌀하다 보니 몸이 움츠려 있는 것 같아서 다 같이 힘내자고 얘기했던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여기 단체에서 봉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분들에 비해 친한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나름 용기 내어 인사 좀 나눈 게 상당히 거슬리셨나 봐요. 저기요 아줌마, 제가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하는 거랑 일부러 꼬리치는 거랑 비교 못할까봐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러 나왔으면 조용히 할 일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왜 자꾸 저희 아빠 옆에서 눈웃음 치며 9개 달린 꼬리를 계속해서 흔들며 가까이 다가오세요? 제가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저희 아빠한테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걸요? 아빠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하면 표정이 저렇게 안 좋겠어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 적당히 하시죠. 됐다. 이제 그만해라. 다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좋은 일 하자고 나온 건데 얼굴 붉히고 돌아가면 되겠니?
그저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더 그런 식으로 보인 것 같은데. 그냥 좋게 넘어가자. 우리 딸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기요. 그쪽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빠의 말에 상당히 난감했는지 당황한 표정을 보이더니 저를 기분 나쁘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와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고 다른 여자가 접근하는 자체가 너무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한 소리 한 이후 아침에 얼굴 잠깐 보며 인사 나눌 때 몇 마디 말 붙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빠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매주 자기 엄마를 쫓아와서 함께 봉사를 하는 모습이 그래도 기특해 보였어요. 남들 같으면 친구들이랑 한창 놀 시간일 텐데 쉬지 않고 주말에 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빠에게 꼬리친 여자는 싫었지만 그 딸의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만 하면서 끝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고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마주치게 되자 이것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몇 마디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상당히 어색한 웃음과 말수가 적어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이후로 매주 봉사활동을 하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라 편하게 언니 동생하며 지내기로 했었죠. 주말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가 없어 말동무할 사람이 없어 많이 심심했었는데 대화까지 잘 통하고 편하다 보니 금세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꽤 오랜 기간 만나면서 동생은 평일에 따로 만나 같이 간단한 저녁도 함께 먹고 싶다고 하길래 간간히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었네요. 그때 가정사에 대해 대충 알게 됐었고 저희와 상당히 살아온 환경이 비슷했어요. 자기 아빠도 세상을 일찍 떠났다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공감되는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은 없어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불러 함께 하게 되었고 아빠도 예의 바르게 잘 큰 것 같다며 앞으로 잘 챙겨주라면서 좋게 봐주셨네요. 아빠는 모든 게 긍정적인 분이셨지만 동생 얘기만 꺼내면 마냥 좋다고 하시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언제부터인가 항상 밝아 보이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봉사활동에는 매번 그늘진 얼굴만 볼 수 있었는데 웃고 다니는 아빠의 얼굴 표정에 저 또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저녁을 함께 하자며 약속 장소를 문자로 전송해줬고 퇴근 후 예약된 식당에 미리 찾아가 기다리던 도중 멀리에서 아빠 옆에 누군가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네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아빠, 설마 이 아줌마랑 그동안 연애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두 분이서 결혼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고작 알고 지낸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아빠는 머릿속에서 엄마를 지워버리셨나 봐요? 아직까지도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 결정해서 계획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나경아, 아빠 말 좀 들어봐봐. 너도 아빠 성격을 잘 알겠지만 모든 걸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다는 거 그동안 살면서 봐왔었잖니. 그런데 나경이 너도 느꼈겠지만 아빠가 그동안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괴로웠다. 항상 눈앞에 아른거리는
너희 엄마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길을 찾고 있지 못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불을 밝혀주었고 나를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지. 내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여자가 또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너희 엄마가 연결해준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없다는 거 우리 딸이 더 잘 알잖아. 내가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갑자기 약속을 잡은 건 분명 설명을 해도 귀를 닫고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야. 우리 딸, 아빠 마음 이해해줄 수 있는 거지. 누구보다 아빠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될까? 너무나 큰 충격에 제대로 서 있기에도 힘들어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팔짱을 끼고 있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던 여자와 한참 동안 눈을 마주쳤네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띠며 저에게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꼭 자기가 승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소 짓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공백이 힘들었는지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온 여자에게 쉽게 마음을 준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 뒤 집에 들어온 아빠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보이는 진심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인생 어느 선까지는 관여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보니 결국 아빠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네요. 지연아, 너희 엄마에게 대충 얘기 들었지? 우리 아빠랑 재혼하겠다는데 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우리 엄마를 워낙 안 좋아해서 내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엄마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세상 떠나셨던 아빠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셨고 가정에 문제 일으킨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언니가 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면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나는 너희 엄마와 첫 만남에 잠깐 삐그덕거린 것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건데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잖아. 지연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데 내 느낌이 틀렸길 바라야지. 그저 너희 엄마랑 내가 감정적으로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 동생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조금씩 지연이 엄마의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누구한테나 밝게 웃으며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동생과 단둘이 나눴던 대화로 인해 계속해서 좋은 모습만 보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특이한 점들이 나오지 않아 두 분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전부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딱히 저에게 거슬리게 한 행동들조차 없었어요. 항상 봉사활동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동생과의 관계 또한 문제없이 잘 지내오다 보니 아빠의 행복만 간절히 바라며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속으로 아빠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네요. 그렇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부부가 된 아빠와 새엄마는 신혼부부인 것 마냥 너무 잘 지내셨어요. 세상을 떠난 엄마가 서운해할 정도로 깨가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했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저도 동생과 단 한 번도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적 없이 모두가 한 지붕 아래 잘 살았습니다. 새엄마도 저와의 관계에 있어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새엄마와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서로 배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오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나 1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만큼 불행도 동시에 찾아왔었죠. 아빠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면서 좋았던 관계 또한 점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예민해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새엄마의 달라진 태도였어요. 나경아, 여기 좀 앉아봐라. 너는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살 거야? 우리 지연이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남자 하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해서 너희 아빠랑 단둘이 있을 시간도 많이 만들지 못했잖니. 내 남편 세상 떠나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다가오는 거 너도 겪어봐서 알잖아. 항상 네가 내 남자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그동안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못해준 것만 기억나서 요즘 너무 슬픈데 병원에서까지 나한테 자리를 내어주지 않더라. 내가 이 집안의 엄마고 너희 아빠의 마누라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나경이 네가 계속해서 침범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면회 오기 전에 나한테 먼저 전화하고 허락 받아라. 그리고 독립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진단 결과 나왔는데 집에서 요양하며 지내는 데 있어. 남은 시간 단둘이 있고 싶으니까 서둘러서 짐 챙겨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구나. 제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집 아줌마 거 아니고 저희 아빠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빠 보고 싶어서 간다는 건데 그걸 왜 아줌마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신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 아빠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미리 재산 처분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예요? 정말 속보이네요. 그동안 저희 집안 재산 가져가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대요? 저는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갈 거고요. 아줌마가 생각하시는 뭐든 해주고 싶지 않네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쉬지 않고 서로는 분노하며 막말이 오고 가게 되었어요. 도저히 새엄마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단둘이 있겠다는 건데 그걸 왜 방해하냐고 계속해서 화를 내셨지만 그 외에 분명 다른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게 된 이후부터 제 입장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뜻하지 않게 아빠가 저를 보며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결국 내쫓기다시피 짐 챙겨 나오게 되었네요. 새엄마가 입김을 넣었는지 아빠가 집에 오자마자 자기 세상 떠나기 전에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손주를 보여주지도 않아 그동안 너무 서운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결국 새엄마와 마지막으로 단둘이 함께하고 싶다며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짐 챙겨 나가라고 소리쳤네요. 아빠한테 너무 서운한 나머지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너무 급하게 집을 나온 터라 얼마 있지도 않은 돈으로 집을 알아보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아빠 집 근처로 알아보니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옥탑방 정도였어요. 워낙 높은 곳이라 멀리에서도 아빠의 집이 보였고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해서 얼굴 붉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한 발 물러난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이 혼자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찾아왔고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집에 혼자 있는 저를 빤히 보던 동생이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네가 왜 미안해? 지금 서로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조심하는 게 좋아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뿐이야. 아빠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언성을 높이며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는 갑자기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 잘한 선택이었어.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욕만 먹는 것 같아서 내가 언니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언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엄마는 아직도 부족한가 봐. 최근 들어 돈 쓰는 씀씀이도 많이 커진 것 같아. 얼마 전에 전화해서 한마디 했었는데
내 말도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 아빠를 떠나보내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 일단 언니, 집부터 좀 옮기는 게 어때? 동생은 그동안 자신들이 신세를 지며 살아왔었는데 새엄마가 되려 큰소리 치고 있는 모습이 자기 또한 너무 화가 난다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옥탑방에 살고 있는 제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진다며 괜찮은 집 하나 알아봐서 거처를 옮기자고 얘기했지만 멀리에서 보이는 아빠의 집을 볼 수 있어 마음만 받겠다며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동생은 의사 집안이랑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함께한 세월을 보면 변화된 모습 없이 한결같이 저와 아빠를 대해주었고 지연이가 앞으로 살면서 잘 되길 매일 기도도 했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끝내고 홀로 집에 남아 아빠가 있는 집을 바라보며 최대한 버텨서 하루라도 오래 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빠의 집에 이삿짐 센터 차량들이 몰려 있었고 바쁘게 짐을 옮겨 실으며 새엄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급하게 아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새엄마가 팔짱을 끼더니 저를 흘기며 쳐다보면서 바빠 죽겠는데 왜 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아빠 몸도 안 좋은데 갑자기 무슨 이사예요. 저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네요. 뭐가 답답하다는 거야? 어른들이 알아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사소한 거 하나부터 10가지 참견하는지 모르겠네. 너희 아빠랑 충분히 대화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유양하기로 결정했다. 여기 집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있어봤자 뭐해. 투자같이 좋은데 자리 잡아 사는 게 훨씬 좋지. 그래서 너희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산 전부 처분해서 청담동으로 이사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알겠지? 온 김에 얼굴 보고 싶으면 2층으로 올라가 봐. 서재에 있을 거다. 새엄마의 당황스러운 행동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함께 행복하게 지내며 마지막 때를 그래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활용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를 내친 이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결정지은 거였네요. 급하게 2층 서재에 올라가 누워있는 아빠를 보고 왜 그랬냐며 따지려 했지만 벌써 눈빛은 초점을 거의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딸 왔다고 손을 내밀어준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눈물이 흘러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이하게 되니 준비가 덜 된 저로서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었어요.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빠는 작은 목소리로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며 그럴 자격이 있다고 옅은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빠는 눈을 감은 채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며 나중에 천천히 뒤따라오라고 얘기한 뒤 쉬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오열을 하며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니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힘이 들었고 울부짖는 목소리에 급하게 올라온 새엄마는 아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밀친 뒤 아빠를 품에 안곤 우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세상 떠난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제 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동생은 앞으로 새엄마가 이사간 집으로 모두 모여서 함께 살 거라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동생은 저를 보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잘할게. 그러니까 힘내고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너는 결혼해서 따로 살림 차리고 있잖아. 그리고 너희 엄마가 나랑 같이 사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벌써 말 다 끝났어.
엄마가 그쪽으로 이사를 결정한 이유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랑 언니랑 함께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아빠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야. 그래서 허락하신 거고. 지연아, 너는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거야?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멋대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 뭐냐? 옥탑방 있는 거기에서 그냥 쭉 살아라. 너만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어차피 너도 나 싫어하잖아. 불쌍하게 여기려고 몇 번이나 생각해봤지만 나랑은 너무 안 맞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살기로 아빠와도 약속해서 결정하게 된 거였는데 왜 이런 식으로 돌발 행동을 하세요? 새엄마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며 저만 빼고 자기 자식이랑만 같이 살겠다고 흥분을 하며 난리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10년 전 왜 우리 아빠에게 접근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새엄마와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이 조용하게 얘기하던 성격과 정반대의 성격으로 새엄마를 보며 난리를 치며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동생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새엄마는 몇 번 겪어봤는지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생의 팔을 잡고 아빠의 장례식은 무사히 끝내고 싶다며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모든 장례식이 힘들게 끝이 나고 새엄마는 2번 다시 인연 만들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저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엄청나게 화가 난 얼굴 표정으로 새엄마를 따라갔어요. 장례식도 모두 끝이 나고 기력을 거의 잃어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로 가파른 계단을 올라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네요. 새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모든 재산을 한 건물에 묶어버릴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었네요. 아빠는 새엄마의 꾀임에 마지막까지 이용을 당하면서 그 영향이 저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면 금세 좋아질 거라는 꿈을 가지고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렇게 아빠와 작별을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시점에 퇴근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며 누구냐고 물어보니 한 아이가 그늘진 곳에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알 수 없는 꽤나 무거운 박스 하나를 건네주었고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멀리 뛰어가는 모습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박스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급하게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고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네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내용에 적힌 순서대로 하나하나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지연이. 갑자기 이런 자료를 보내서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언니는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 항상 언니를 보면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던 현실이 괴로웠고 엄마가 원망스러웠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엄마의 친딸이 아니야. 어렸을 적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를 발견한 한 여자가 밝게 웃으며 다가오더니 자기 딸이 되어주겠냐며 나를 데려갔고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시키는 건 뭐든 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했던 나이에 그저 배불리 먹여주는 음식과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엄마의 사랑이 좋기만 했지.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못된 걸 알 수 있었지만 엄마에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뭐든 다 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살아오던 도중 엄마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자고 말을 꺼냈어. 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걸 접하게 됐는지 조용히 분위기를 살폈고 타깃을 잡았지. 그리고 엄마의 눈에 띄었던 건 언니 부모님이야. 두 분이서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내가 언니 어머님을 이 세상과 작별하게 만들었어. 언니는 그때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때였잖아. 하지만 나는 엄마랑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회를 포착한 뒤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따로 불렀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이 있다는 말에 무작정 따라와 내 말을 들어주려 했던 언니 엄마를 절벽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언니의 엄마는 결국 밑으로 떨어져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된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걸로 알지만 모든 건 계획된 거였고 그 뒤로 아빠에게 접근을 시작해서 결혼까지 성공했어. 엄마도 그냥 이대로 평생 살기로 원했고 비밀만 지켜진다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고 10년이 지난 뒤 아빠의 대장암 말기 소식에 막막해진 엄마는 재산 문제에 있어 언니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 계획을 한 거야. 그때 당시 아빠가 엄마한테 간곡히 부탁했어. 자기 딸 행복하게 살게 보살펴 주라고. 모든 걸 다 줄 테니 옆에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남겨질 자기 딸이 불쌍하다며 엄마한테 모든 걸 전부 주더라고. 당연히 엄마는 아빠가 말하는 조건에 수락을 했지. 그런데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의 마음이 변심이 됐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하던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평생 잘못을 뉘우치자고 했지만 엄마는 언니가 언제 또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위협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니까지 잃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 전부를 언니한테 준 거야. 언니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시간에 나는 경찰서에 자수한 상태일 거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고 우리 가족 평생 벌 받을게. 동생의 편지 내용에 너무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핸드폰에서 울리는 전화를 쳐다보며 받는 순간 경찰서에서 동생과 새엄마의 잘못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출석 요청을 하는 전화였어요. 전화를 끊은 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봤지만 동생도 새엄마의 녹음된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메모해두었던 수첩들, 사진들과 영상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새엄마는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징역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묵인한 채 서로 웃으면서 지냈던 10년이라는 시간이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 결국 구토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악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지금은 구치소에 있는 저 사람들이 징역을 살고 나와봤자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용서를 빌면 끝이라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든 걸 갈취했던 아빠의 재산은 돌려받았지만 제 옆에 정작 있어야 할 가족은 아무도 없네요. 먼저 하늘로 떠난 엄마와 아빠는 행복하실까요? 저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위로의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되어줄까요? 하늘로 떠난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제 나이 36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면 좋을지 많은 인생을 겪으신 분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힘을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